안녕하세요. 오늘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도구, 락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스레드만 들여보내는 단일자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은 모니터 엔터와 모니터 익시트를 트라이 파이널리로 감싸준 문법 설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락 객체는 왜 반드시 프라이빗 리드 온리 오브젝트여야 하는지, 오늘 그 이유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백그라운드 다운로더가 동시에 8개의 에셋 번들을 받아온다고 해볼까요? 각 다운로드가 끝날 때마다 진행률 카운터를 일씩 올려서 UI에 표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7번째 줄을 보면 카운터에 플러스를 단 한 줄이 끝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 한 줄이 사실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8개 스레드가 동시에 이 메서드를 부르면 끝나는 시점에 카운터가 8이 아닐 수 있습니다. 6이 나올 때도 있고 운이 나쁘면 4가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다운로드는 8개가 끝났는데 카운터 숫자가 모자란 겁니다. 그 이유는 카운터 플러스 한 줄이 사실은 3단계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메모리에서 값을 CPU 레지스터로 읽어옵니다. 둘째, 레지스터에서 1을 더합니다. 셋째, 레지스터의 값을 다시 메모리에 씁니다. 화면을 보세요. 시작값이 5일 때 스레드 A가 1단계를 끝내고 레지스터에 5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체제가 스레드를 바꿔치기 합니다. 스레드 B가 1, 2, 3단계를 모두 끝내서 메모리에 6을 써놓아요. 그런데 잠시 후 스레드 A가 다시 깨어나면 자기가 들고 있던 옛날 값 5에 1을 더해 6을 다시 메모리에 씁니다. 결과적으로 2번 더했는데 한 번만 반영된 것처럼 보이죠? 스레드 B의 작업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이걸 경쟁 상태, 영어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막는 도구가 바로 락문인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임계구역, 영어로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하면 안 되는 코드 블럭을 말합니다. 공유 자원, 그러니까 필드, 컬렉션, 파일 핸들 같은 것을 읽거나 쓰는 짧은 구간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금 본 카운터 플러스가 전형적인 예시고요. 큐에 아이템을 넣거나 딕셔너리의 키값을 바꾸는 것도 임계구역입니다. 두 번째 용어는 상호배제, 영어로 뮤추얼 익스클루전입니다. 줄여서 뮤텍스라고도 부르죠. 한 시점에 단 하나의 스레드만 임계구역에 들어가도록 강제하는 규칙입니다. 비유하자면 화장실 한 칸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에요. 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죠. 세 번째는 모니터 클래스입니다. 단넷, 런타임이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화 프리미티브인데요. 모니터 엔터로 들어가고 모니터 익시트로 나옵니다. 이미 다른 누가 점유한 락이라면 호출한 스레드는 차단되어 대기열에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락문은 사실 이 모니터 엔터와 익시트를 자동으로 감싸주는 문법 설탕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락문 자체의 정의입니다. C# 언어 키워드인데요. 참조 타입 객체 하나를 받아 그 객체에 대한 모니터를 잡고 해당 블럭을 임계구역으로 만듭니다. 컴파일러가 모니터 엔터, 모니터 익시트, 그리고 트라이 파이널리를 자동으로 풀어줍니다. 사용 예시는 락싱크 안에서 카운터 플러스를 하는 식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락의 동작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임계구역이 한 칸짜리 화장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자물쇠 역할을 하는 싱크 객체가 있고 모니터가 그 자물쇠를 추적합니다. 스레드 A가 엔터에 성공해서 안에 들어가면 뒤이어 도착한 스레드 B, C, D는 대기 큐에서 차단된 상태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스레드 A가 익시트를 호출해서 자물쇠가 풀리면 운영체제가 대기 큐에서 한 명을 깨워 다시 엔터를 성공시켜주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락의 정체는 단지 객체 하나라는 점, 그리고 같은 스레드가 같은 락을 2번 잡아도 데드락에 빠지지 않고 카운트만 늘어나는 재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익시트도 그만큼 호출해야 풀려요. 그렇다면 락문을 컴파일러가 어떻게 풀어주는지 가장 단순한 카운터 예시로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프라이빗 리드 온리 오브젝트로 싱크 필드를 만들었고 8번째 줄에서 락싱크로 임계구역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10번째 줄에 카운터 플러스가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코드는 깔끔하지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봐야 합니다. C#4 이후 컴파일러는 락문을 이런 코드로 풀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락싱크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싱크를 오브젝트라는 지역 변수를 일단 복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본에 대해 엔터와 익시트를 호출해요. 임계 구역 안에서 싱크가 다른 객체로 바뀌더라도
들어갈 때 잡았던 그 객체로 익시트를 호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락 객체가 리드온이어야 하는 거죠. 도중에 바뀌면 동기화가 깨지니까요. 둘째, 네 번째 줄에 락 테이큰이라는 불변수가 일곱 번째 줄에서 엔터의 랩으로 전달됩니다. 모니터 엔터가 락을 실제로 잡은 직후 락 테이큰을 true로 세팅해요. 그리고 12번째 줄의 파이널리는 락을 잡은 경우에만 익시트를 호출합니다. 이런 패턴 덕분에 엔터 호출 자체가 비동기 예외로 중단되더라도 락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변환되는지 IL 레벨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운터 클래스의 인크리먼트 메서드를 디컴파일하면 다음 골격이 나옵니다. IL 코드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오브젝트 변수의 싱크 필드를 복사하고 있죠. 그리고 12번째 줄에서 락 테이큰을 폴스로 초기화합니다. 우리가 C# 코드에서 봤던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죠. 락 키워드 자체에 대응하는 IL 명령어는 따로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핵심 부분을 보세요. 트라이 블록 안으로 들어와서 20번째 줄에서 모니터 엔터를 콜로 호출합니다. 오브젝트와 랩으로 전달하는 락 테이큰 두 개의 인자를 받는 오버로드를 쓰고 있죠. 즉, 락의 정체는 결국 일반 메서드 호출 두 개로 구성된 평범한 코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1번째 줄을 보세요. 파이널리 블록이 진짜로 들어가 있습니다. 37번째 줄에서 모니터 익시트를 콜로 호출하고 있죠. 그 위에 락 테이큰을 검사하는 분기가 있어서 락을 실제로 잡은 경우에만 익시트가 실행됩니다. 임계구역 안에서 예외가 터져도 파이널리 덕분에 모니터 익시트가 반드시 실행되니까 락이 영원히 잡힌 채로 남는 사고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락은 모니터 콜 2개와 트라이 블록 하나일 뿐이지만 그 단순함 안에 안전성을 위한 모든 장치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락으로 감싼 카운터 플러스는 정말 안전할까요? 네, 안전합니다. 다른 스레드는 락이 풀릴 때까지 대기하고 락 안에 있는 스레드는 읽고 1 더하고 쓰는 세 단계를 끊김없이 실행한 뒤 락을 풉니다.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 틈이 없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운터 한 개만 증가시키는 이렇게 단순한 경우라면 interrupt.increment가 락 없이 더 빠릅니다. 락의 증가는 여러 줄의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일관성을 지켜야 할 때 나타나요. 예를 들어 Q에서 DQ를 하면서 처리 카운트도 늘리고 마지막 처리 시각도 기록해야 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깨지지 않도록 묶을 때 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락에 어떤 객체를 넣어도 되는가? 사실 락은 이미의 참조 타입 객체를 받기 때문에 화면의 5가지 형태에 모두 컴파일은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줄에 락 디스, 두 번째 줄에 락 타입 오브, 세 번째 줄에 락 문자열, 리터럴, 네 번째 줄의 퍼블릭 필드는 모두 위험한 안티 패턴이에요. 다섯 번째 줄의 프라이빗 리드 온리 오브젝트만이 권장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세 가지 위험한 패턴과 권장 패턴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첫째, 락디스는 외부에서 인스턴스를 들고 있으면 내 메서드의 락을 밖에서 점유할 수 있어서 락 탈취가 일어납니다. 둘째, 락 타입 오브는 타입 객체가 앱 도메인 단위로 유일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서로 무관한 두 메서드가 우연히 같은 타입을 잡으면 엉뚱한 곳에서 데드락이 일어나요. 셋째, 락 문자열 리터럴은 가장 위험한데요. CLR이 같은 리터럴을 하나의 인스턴스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라이브러리가 같은 문자열을 잡으면 같은 락을 두고 경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Private Read Only Object입니다. 프라이빗이라 외부에서 같은 객체를 잡을 수 없고 리드 온리라 도중에 참조가 바뀌지 않으며 의미 없는 오브젝트 인스턴스라 의도와 무관한 공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락 디스부터 자세히 볼까요? 디스는 클래스 인스턴스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인스턴스는 보통 외부 코드가 변수로 들고 있는 객체죠. 외부 코드가 우연히 또는 악의적으로 그 인스턴스에 락을 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세요. 세 번째 줄의 캐시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락디스로 자기 자신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8번째 줄에서 어딘가에 외부 코드가 같은 캐시 인스턴스를 가지고 락을 걸어 10초 동안 점유해버려요. 그 사이 9번째 줄의 주석처럼 캐시다 리프레시는 모두 블록됩니다. 이걸 락 탈취, 영어로 락 하이제킹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내가 만든 자물쇠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잠그고 안 풀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락 타입 오브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입 오브는 타입 객체를 돌려주는데 이 객체는 앱 도메인 안에서 클래스당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즉, 같은 타입 오브 마이 클래스는 어디서 부르든 메모리상 같은 객체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예시를 보세요. 세 번째 줄의 푸 클래스의 옵1과 8번째 줄의 bar 클래스의 옵2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에 속하지만 둘 다 타입 오브 풀을 잡고 있습니다. 푸와 바와러는 같은 라이브러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같은 자물쇠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어느 라이브러리가 어떤 타입을 잡고 있을지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데드락이 났을 때 추적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락, 문자열 리터럴은 셋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안티 패턴입니다. 단넷은 메모리 효율을 위해 문자열 인터닝이라는 최적화를 합니다. 컴파일 타임에 등장한 동일한 리터럴은 런타임에서 같은 단 하나의 스트링 인스턴스로 합쳐져요. 같은 글자의 문자열 리터럴은 어디서 쓰든 메모리상 같은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의 코드처럼 두 번째 줄의 메서드 A와 세 번째 줄의 메서드 B가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에 흩어져 있더라도 두 글로벌 락 문자열은 메모리상 같은 객체입니다. 만약 누가 GitHub에서 받은 라이브러리가 우연히 같은 문자열을 락으로 쓰고 있다면 우리 앱과 충돌해요. 디버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처가 어디인지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private read-only 오브젝트로 새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가 각각의 역할을 합니다. 프라이빗은 외부가 같은 객체에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 락 탈출을 원천 차단해주고요. read-only는 한번 만들어진 락 객체가 도중에 교체되지 않으니 들어갈 때 잡은 객체와 나갈 때 푸는 객체가 항상 같음을 보장합니다. 오브젝트 타입은 의미 없는 객체라서 우연히 같은 객체를 잡을 일이 없고 new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마다 락도 별개라는 뜻이에요. 카운터를 2개 만들면 락도 2개라 한 인스턴스의 락이 다른 인스턴스를 막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적 필드를 잠그려면 락 객체도 정적으로 두셔야 합니다. 인스턴스 락으로는 클래스 전체의 정적 상태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각 타입은 락 객체로 쓸 수 없어요.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락 x라고 인트 변수에 락을 걸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 cs 0185가 납니다. 락문에 사용된 식은 참조 형식이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떠요. 만약 컴파일러가 박싱을 해서 통과시킨다면 매번 새로운 박스 객체가 만들어져 동기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컴파일러는 그래서 아예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락 안에서 await를 써도 될까요? 화면을 보세요. 세 번째 줄에서 락 싱크로 임계 구역을 열고 다섯 번째 줄에서 await some API 어싱크를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는 컴파일이 안 됩니다. CS1996 에러가 떠요. 락문 본문에서는 await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죠. 왜 컴파일러가 이렇게 막아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모니터에 동작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모니터의 스레드 소유권, 영어로 스레드, 어피니티라고 합니다. 락을 획득한 스레드만이 그 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스레드 A가 모니터 엔터를 호출했다면 모니터 익시트도 반드시 스레드 A에서 호출되어야 해요. 다른 스레드가 익시트를 부르면 싱크로나이제이션 락 익셉션이 던져집니다. 이게 await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핵심입니다. 보세요. 처음에 스레드 T1이 모니터 엔터를 호출해서 싱크락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 await가 등장하면 메서드는 일단 반환됩니다. API 응답이 도착해서 콜백이 재개될 때 그 콜백을 실행하는 스레드는 태스크 라이브러리가 결정해요. 스레드풀 스레드일 수도 있고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가 살아있다면 원래 스레드일 수도 있지만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그림처럼 다른 스레드 T2가 콜백을 잡고 모니터 익시트를 시도하면 즉시 싱크로나이제이션 락 익셉션이 터집니다. 더 나쁘게는 락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상황도 가능하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진단도 추적도 거의 불가능한 종류의 버그라서요. 그렇다면 비동기 코드에서 임계 구역을 만들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세마포어 슬림입니다. 세마포어 슬림은 스레드 소유권 개념이 없어요. 토큰 엔겔을 가진 풀이라는 모델이라 어떤 스레드가 웨이트 어싱크로 토큰을 가져갔든 다른 스레드가 릴리즈를 해도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await와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죠. 어싱크 캐시의 시를 보세요. 세 번째 줄에서 세마포어 슬림을 카운트 1로 만들었습니다. 1일 조합은 사실상 뮤텍스, 그러니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모드라는 뜻이에요. 여덟 번째 줄에서 await gate dot wait 어싱크로 비동기로 진입하고요. 11번째 줄을 보면 락 안에서 또 다른 await patch from API 어싱크를 자유롭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락문에서는 절대 못 쓰던 패턴이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동작해요. 그리고 finally 블럭의 16번째 줄을 보세요. gate.release로 토큰을 반납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세마포어 슬림은 try finally로 감싸야 예외가 나도 토큰이 누수되지 않습니다. 모니터의 락문은 컴파일러가 try finally를 자동으로 만들어줬지만 세마포어 슬림은 직접 try finally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락과 세마포어 슬림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소유권 모델이 달라요. 락은 스레드 단위, 세마포어 슬림은 토큰 단위라 스레드와 무관하죠. 둘째, 어웨이트 가능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락은 컴파일 에러, 세마포어 슬림은 웨이트 어싱크로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셋째, 재진입 동작이 다릅니다. 락은 같은 스레드가 두 번 잡아도 카운트만 늘어나지만 세마포어 슬림은 같은 스레드여도 토큰을 새로 받아야 해서 잘못 쓰면 자기 자신이 데드락에 빠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경합 비용은 락이 더 낮습니다. 동기 코드의 일반적인 임계 구역엔 락, 비동기 코드엔 세마포어 슬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await unity web request .send web request 다음 줄로 돌아왔을 때 그 코드는 어떤 스레드에서 실행될까요? 답은 시리즈 후반부의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지만 한 줄로 말하면 기본 설정이라면 메인 스레드, 컨피규어 await false를 붙이면 풀 스레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메인 스레드라도 await 직전에 잡았던 락을 풀고 들어왔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락 안의 await는 금지입니다. 이번엔 데드락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락 A와 락 B 두 개를 각각 다른 순서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봐야 감이 옵니다. 먼저 워커 1을 보세요. 6번째 줄에서 락 A를 먼저 잡고요. 9번째 줄에서 락 A를 가진 채 락 B를 또 잡으려 합니다. 즉, A 다음 B 순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커 2는 정반대 순서로 잡습니다. 15번째 줄을 보세요. 락 B를 먼저 잡고 들어가고 있죠. 워커 1과는 정확히 거꾸로입니다. 그리고 18번째 줄에서 워커 2가 락 B를 가진 채 락 A를 기다립니다. 두 스레드가 거의 동시에 외부 락을 잡고 안쪽 락을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워커 1은 락 B를 워커 2가 들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워커 2는 락 A를 워커 1이 들고 있어서 못 들어가요. 둘 다 영원히 대기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바로 데드락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워커 1은 락 A를 획득하고 락 B를 기다리는 상태. 워커 2는 락 B를 획득하고 락 A를 기다리는 상태죠. 서로가 가진 자원을 서로 기다리는 순환 의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풀어줄 수 없어요. 운영체제도 CLR도 자동으로 끊어주지 않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드락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락 획득 순서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모든 스레드가 항상 같은 순서로 락을 잡도록 정해두면 돼요. 예를 들어 락 A를 항상 락 B보다 먼저 잡도록 코드 리뷰에서 강제하는 식입니다. 이러면 순환 의존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데드락이 원천 차단됩니다. 코드를 보세요. 두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 두 워커 모두 락 A를 먼저 잡고 락 B를 잡습니다. 순서가 같죠. 이렇게 하면 워커 1이 락 A를 점유한 동안 워커 2는 락 A에서 대기만 하고 락 B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워커 1이 락 A 안에서 락 B를 잡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워커 1이 끝나면 워커 2가 락 A를 받아서 똑같이 진행해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패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니터.트라이엔터로 타임아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락 키워드는 무한대기만 지원해서 일단 들어가면 락이 풀릴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요. 그런데 타임아웃이 필요하다면 모니터.트라이엔터를 직접 씁니다. 코드를 보세요. 네 번째 줄에서 모니터.트라이엔터를 호출하면서 2초의 타임아웃을 걸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테이큰이 폴스면 락을 못 잡았다는 뜻이고 8번째 줄에서 자원을 반납하고 후퇴합니다. 즉, 다른 락이 있으면 그것도 풀고 작업을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데드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다만 가장 좋은 데드락 대책은 락을 두 개 동시에 잡지 않는 거예요. 자료 구조 설계 단계에서 락의 영역을 좁게 잡고 하나 안에서 다른 락이 필요한 콜백을 부르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까지 락의 동작을 봤으니 이제 성능 특성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흔히 락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요. CLR은 락이 거의 항상 무경합 상태에서 사용된다는 통계적 사실을 활용해 두 단계 구조를 씁니다. 이걸 신락에서 팻락으로의 승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세요. 왼쪽이 무경합 상태에서 쓰는 신락입니다. 객체 헤더의 싱크 블럭 인덱스 자리에 스레드 아이디와 재진입 카운트를 직접 박아 넣어요. 32비트 안에 모든 정보가 인라인으로 들어가서 CAS 한 번과 가벼운 비교만으로 락을 잡습니다. 측정해보면 보통 10에서 20 나노초 정도예요. 커널 진입이 전혀 없죠. 대부분의 락 호출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다른 스레드가 이미 점유 중이라 경합이 발생하면 오른쪽에 팻락으로 승격됩니다. 싱크 블럭 테이블에 슬롯을 할당하고 운영체제 커널 이벤트 객체로 대기 큐를 구현해요. 짧은 스핀 후에도 락이 안 풀리면 운영체제가 스레드를 슬립시킵니다. 컨텍스트 스위치 비용까지 더해져서 마이크로초 단위로 늘어나죠. 그리고 한번 승격된 락은 보통 다시 신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두 단계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락은 짧게 머물수록 빠르다는 거예요. 첫째, 락 안에서 I/O 네트워크 콘솔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점유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끌어올려요. 둘째, 락 안에서 이벤트 발생이나 콜백 호출도 금물입니다. 외부 코드가 거기서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락을 잡으면 데드락이고요. 셋째, 락 안에서 큰 할당 작업도 피합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끼어들 수 있어서 점유 시간이 길어져요.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락 안의 작업은 한두 줄로 끝나도록 자료 구조를 설계합니다. 락 밖에서 준비물을 모두 만들고 락 안에서는 한 번에 바꿔치기만 하는 패턴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유니티에서 락이 등장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유니티에서는 트랜스폼, 게임 오브젝트, 모노 비헤이비어 같은 엔진 객체를 메인 스레드, 즉 업데이트 스레드에서만 만질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직접 트랜스폼 탑 포지션을 바꾸면 즉시 예외가 나거나 더 나쁘게는 데이터 손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락이 등장하는 자리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메인 스레드 디스패치 큐, 일명 액션 큐입니다. 백그라운드 스레드, 즉 태스크 단런이나 네트워크, 콜백, 유니티 웹 리퀘스트의 일부 콜백에서 메인 스레드 작업을 위임할 때 쓰는 큐예요. 메인 스레드 디스패처를 코드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액션 큐를 만들고 다섯 번째 줄에서 프라이빗 리드 온리 오브젝트로 싱크 객체를 두었어요. 인큐 메서드를 보세요. 10번째 줄에서 락 싱크로 임계 구역을 열고 12번째 줄에서 큐에 액션을 추가합니다. 이 인큐는 어느 스레드에서 호출되든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락이 필수예요. 백그라운드 스레드 여러 개가 동시에 인큐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업데이트 메서드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매 프레임 메인 스레드에서 한 번씩 큐를 비우는 부분이에요. 22번째 줄에서 락싱크 안에서 25번째 줄에 DQ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28번째 줄이에요. 큐에서 꺼낸 액션을 락 밖에서 실행한다는 점이죠. 만약 콜백을 락 안에서 실행하면 콜백이 무거울 수도 있고 콜백 안에서 다시 인큐를 호출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DQ는 락 안에서, 실제 실행은 락 밖에서. 이게 표준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백그라운드 스레드 풀에서의 객체 풀링입니다. 게임에서 자주 만들어지는 작은 데이터 객체, 예를 들어 패스파인딩 리절트나 데미지 이벤트 같은 객체들을 가비지 컬렉터 압박 없이 재사용하려면 풀이 필요해요. 풀 자체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빌리고 반납하니까 보호가 필요합니다. 리절트 풀 코드를 보세요. 렌트 메서드의 8번째 줄에서 락 싱크로 진입하고 10번째 줄에서 풀의 객체가 있으면 팝해서 돌려줍니다. 그런데 풀이 비어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13번째 줄을 보세요. 락 밖에서 뉴티로 새 객체를 만듭니다. 객체 생성은 가비지 컬렉터가 끼어들 수 있는 비용 큰 작업이라 락을 잡은 채로 하면 다른 스레드들이 길게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 안에 데이터를 만지는 짧은 시간만 락 안에 두고 큰 작업은 모두 락 밖으로 빼는 패턴이에요. 짧게 머무는 락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패턴은 로깅 큐입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로그를 찍는 상황에서 파일 I/O를 직접 하면 충돌이 나거나 로그가 섞여요. 그래서 큐에 모아두고 별도 스레드가 1초에 한 번씩 비우는 패턴이 표준입니다. 락, 점유 시간이 매우 짧고 정확성이 중요한 경우에 모범 사례죠. 로그 버퍼 코드를 보세요. 애드 메서드의 8번째 줄은 락싱크 안에서 단 한 줄, 큐 인큐만 호출합니다. 매우 짧죠. 그리고 13번째 줄에서 드레인 메서드도 같은 싱크 객체로 락을 잡습니다. 두 메서드가 같은 자물쇠를 공유하기 때문에 동시에 큐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핵심 패턴을 봐야 합니다. 16번째 줄에서 큐의 모든 내용을 배열로 복사한 뒤 큐를 비우고 반환합니다. 드레인은 별도 스레드가 1초에 한 번 돌면서 호출하고 받은 배열은 락 밖에서 디스크에 기록해요. 락 점유 시간이 큐 크기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메모리 복사 한 번이라 매우 짧습니다. 디스크 쓰기는 락 밖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의 애들을 막지 않아요. 반대로 유니티에서 피해야 할 패턴도 봅시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메인 스레드 객체인 트랜스폼을 백그라운드에서 락으로 보호한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유니티는 트랜스폼 접근 자체를 메인 스레드에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락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6번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소시스 같은 정적 유니티 라이브러리를 락 타입업으로 직접 보호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유니티 내부에서 자체 동기화를 하고 있고 외부 락은 데드락 위험만 키웁니다. 그리고 12번째 줄, 코르틴 안에서 락을 잡고 yield, return, wait for seconds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yield는 컴파일러에서 메서드를 쪼개기 때문에 yield 이후 부분은 다음 프레임에 다시 호출되어요. 그 사이 락 상태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await의 친척 같은 패턴이라 락과 결합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코르틴은 메인 스레드에서만 실행되므로 보통 락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건 다른 스레드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은 코르틴이 아니라 일반 메서드로 분리하시는 게 옳습니다. 락과 코르틴의 yield는 같은 코드 안에서 올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락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상황별로 더 적합한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단순 카운터나 플래그 증감은 인터럽트를 쓰세요. 락 없이 CPU 명령어 한두 개로 처리하니까 락보다 5에서 10배 빠릅니다. 비동기 코드의 임계구역엔 세마포어 슬림과 웨이터 어싱크 조합입니다. 읽기 많고 쓰기 적은 캐시는 리더라이터 락 슬림이 처리량을 끌어올려줘요. 임계구역이 매우 짧고 경합이 거의 없는 전문가용 시나리오는 스핀 락도 있습니다. 다만 잘못 쓰면 CPU를 낭비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한 시점에 엔게 스레드를 허용하고 싶다면 세마포어 슬림 N으로 자원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여러 줄을 묶어 일관성을 보장하는 가장 흔한 경우엔 락이 가장 단순하고 안전합니다. 인터럽트와 락의 경계를 한 번 더 확실히 해둘게요.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 같은 단일 연산이라면 인터럽트 닷 인크리먼트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만약 카운트가 0보 다 클 때만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검사 후 수정이 두 줄에 걸쳐 있는 패턴이라면 인터럽트 단독으로는 부족해요. 락으로 묶거나 아니면 interrupt compare exchange 루프를 써야 합니다. 비슷한 비교가 concurrent queue와 락 더하기 q 사이에도 있습니다. 단순히 queue만 보호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concurrent queue를 쓰세요. 락 없이 대부분의 경우 동작합니다. 락 더하기 q 패턴은 q 외에도 여러 필드를 같이 일관되게 바꿔야 할 때 가치가 있어요. 이런 차이를 알고 도구를 골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실수와 해법을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락디스는 외부에서 락 탈취가 가능하니 프라이빗 리드 오니 오브젝트로 바꾸세요. 락 문자열 리터럴은 모르는 라이브러리와 락을 공유하니 역시 같은 해법입니다. 락 객체를 유로 매번 생성하면 동기화가 전혀 안 되니 필드로 한 번만 만드세요. 락 안에서 어웨이트는 컴파일 에러니 세마포어 슬림 웨이트 어싱크로 가시고요. 락 안에서 이벤트나 콜백 호출은 데드락 위험이니 락 밖에서 호출하시고 락 안에서는 데이터만 복사하세요. 락 객체가 정적이 아닌데 정적 데이터를 보호하려고 하면 인스턴스마다 락이 달라 동기화가 실패합니다. 락 안에서 스레드 슬립이나 IO는 다른 스레드들이 길게 대기하게 만들어요. 두 락을 다른 순서로 획득하면 데드락이니 순서를 통일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락이 필요 없는데 무조건 거는 습관도 처리량을 떨어뜨립니다. 진짜 공유 상태인지 먼저 따져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넷코에서 새로 도입된 시스템 스레딩 달 락 타입을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